서울의 심장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넥서스 코어 타워의 100층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였다. 이 거대한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중앙 통제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사방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홀로그램 스크린으로 넥서스 코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흐르는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으며 수십억 달러짜리 서버가 내는 낮은 허밍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이곳은 넥서스 코어의 창립자이자 CEO인 강태준의 왕국이었다. 그는 38배 나이에 기술 업계의 정점에 선 인물로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로 유명했다. 태준은 통제실 중앙에 놓인 지휘석에 앉아 벽면을 가득 채운 데이터의 강물을 무표정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색 맞춤, 정장은 방의 차가운 금속성 인테리어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 자신은 이 기계의 세계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태준이 직접 설계한 보안 시스템, 이지스였다. 이지스는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화하는 인공지능이었으며 지난 10년간 현존하는 그 어떤 해킹 시도도 성공적으로 막아낸 전설적인 방어막이었다. 태준은 이지스를 자신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벽이라 자부했다. 이지스는 넥서스 코어의 두뇌이자 심장이었고 태준 자신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데이터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유유히 흘러갔고 시스템은 모두 녹색 상태를 유지했다. 태준의 곁에는 넥서스 코어의 사이버 보안팀을 이끄는 민혁 팀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민혁은 업계 최고로 꼽히는 전문가였지만 강태준 앞에서는 언제나 한 수 아래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태준의 날카로운 지시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통제실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중 하나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하며 경고 무단 침입 시도라는 글자를 깜박였다. 방 안에 서늘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혁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지스 시스템이 외부 침입 경고를 낸 것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상황 보고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경고음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붉게 물든 스크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두뇌는 이미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불가능합니다. 대표님 민혁이 다급하게 콘솔을 두드리며 외쳤다. 침입자는 이지스의 1차 방어벽을 그냥 통과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2차, 3차 방어선도 동시에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지만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방어 라인들 뿐이었다. 태준은 민혁의 패닉에 찬 반응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190cm에 달하는 그의 키가 통제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침입자의 목적이 뭐지? 금전인가? 아니면 데이터 파괴인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지스가 이렇게까지 유린당한 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침입자는 핵심 서버나 금융 데이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표님의 개인 아카이브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넥서스 코어의 심장부가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인간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 목표였다. 태준의 개인 아카이브는 이지스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암호화로 봉인된 곳이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개인 아카이브. 그곳은 그가 넥서스 코어를 설립하기 이전의 기록들. 그의 과거가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정체 모를 침입자가 그곳을 향해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을 드나들듯이 이지스의 모든 방어를 비웃으며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외부 회선을 차단해 지금 당장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물리적으로 서버를 분리시켜서라도 막아.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지만 민혁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대표님, 침입자가 시스템 루트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순간,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검은색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데이터를 뿜어내던 거대한 벽들이 생명을 잃은 듯 침묵했다. 그리고 중앙 스크린에 단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것은 장난스러운 필체로 그려진 작은 유령 아이콘이었다. 유령은 한쪽 눈을 찡긋거리며 웃고 있었다. 이지스라는 거대한 용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늘에 찔려 쓰러진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듯 그 유령 아이콘을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한 통제, 그의 철벽 같던 왕국이 정체불명의 해커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이자 조롱이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지금 그가 느끼는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표님, 이건 국가 단위의 사이버 테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계인이라도. 민혁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그의 팀원들은 모두 자신의 콘솔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이 이 정체 모를 침입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방에서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태준은 천천히 민혁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끄러워. 지금부터 5분 안에 이지스 시스템의 제어권을 되찾아와. 만약 못한다면 자네들 모두 이 자리에서 해고야.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통제실의 공기를 질식시킬 듯이 짓눌렀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민혁의 팀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침입자는 이지스의 아키텍처를, 심지어 태준 자신이 심어둔 백도어까지 꿰뚫고 있었다. 마치 태준 자신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움직였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태준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일지도 몰랐다. 침입자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더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유령 아이콘은 여전히 중앙 스크린에서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해커는 데이터를 파괴하지도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태준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긴 아카이브를 열람했을 뿐이다.
왜,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가? 태주는 자신의 전용 콘솔로 다가가 수동으로 시스템 복구를 시도했다. 그의 손가락이 분노의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을 되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적과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다. 통제실의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신과도 같았던 CEO가 처음으로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침입자는 태준의 반격에 응답하지 않았다. 마치 놀이가 끝났다는 듯이 모든 연결고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검게 변했던 스크린들이 하나둘씩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지스 시스템이 천천히 재부팅되었지만 그 심장부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남았다. 태주는 침입자가 남긴 흔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완벽하게 지워진 로그와 의미 없는 데이터의 조각들 뿐이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민혁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지스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였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가 내일 아침 몇 %나 폭락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주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복구된 시스템 로그의 한 줄에 고정되어 있었다. 침입자가 접근했던 유일한 파일. 개인 아카이브 SY1. 그것은 10년도 더 전에 봉인해버린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의 파편이었다.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그것 하나만을 노렸다는 것은 이 침입자가 단순한 해커가 아님을 의미했다. 민 팀장. 태준이 불렀다. 이 시간부로 넥서스 코어는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모든 언론을 통제해. 이 일이 건물 밖으로 한 글자라도 새어나가면 자네 목숨으로 책임져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유령의 정체를 찾아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강태주는 통제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완벽했던 이지스 시스템의 잔해가 처참하게 널려 있었다. 100층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은 태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10년 전 그가 스스로 지워버렸던 한 여자의 얼굴만이 떠오르고 있었다. 사이즈 1. 서연. 도대체 누가? 다음 날 새벽. 넥서스 코어 타워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밤을 샜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패널이 떠 있었고 각각은 어젯밤의 침입 흔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완벽한 무모였다. 침입자는 이지스 시스템에 들어왔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모든 발자국을 지우고 사라졌다. 마치 유령처럼 사이버 보안팀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절망적인 사투를 벌였다. 민혁 팀장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넥서스 코어의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 침입자의 경로를 역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건져 올린 것은 의미 없는 데이터의 파편들과 교묘하게 조작된 로그 파일 뿐이었다. 해커는 수십 개의 위성 네트워크와 다크웹 노드를 경유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고 그 종착지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추적을 빨아들였다. 대표님, 민혁이 피로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화상 연결을 통해 보고했다. 침입자는 최소한 10년은 앞선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쫓아갈수록 그들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이건
이건 한 개인이나 조직의 소행이 아닙니다. 마치 이지스의 창조자, 즉 대표님 자신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강태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어젯밤 태준이 느꼈던 불길한 예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연결을 끊었다. 그는 민혁의 무능함을 탓할 생각이 없었다. 그 자신조차도 이 해커의 수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침입자는 이지스의 핵심 코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준이 숨겨둔 비상 프로토콜까지 간파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격이었다. 그는 어젯밤의 침입 로그를 다시 한번 천천히 재생했다. 침입자는 금융 데이터, 기술 설계도, MA 전략 문서 등 넥서스 코어의 명운이 걸린 수많은 기밀 정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직 개인 아카이브 SY1 파일 하나만을 정확히 겨냥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침입자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루트 디렉터리에 단 하나의 파일을 남겨두었다. 그것은 텍스트 파일이었다. 태준이 파일을 열자 텅 빈 검은 화면에 흰색으로 된 단 두 마디의 문장이 떠올랐다. Sci01. 왜 이 단순한 질문은 수천 줄의 악성 코드보다 더 강력하게 태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왜? 라는 질문은 마치 그의 영혼을 향해 직접 던지는 창과 같았다. Sci01. 서연. 10년 전. 그가 성공을 위해 그리고 넥서스 코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워버렸던 이름이었다. 강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기억은 봉인을 풀고 10년 전에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직 넥서스 코어가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시절. 매일 밤 코딩과 씨름하던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던 유일한 사람. 햇살처럼 웃던 여자. 서연. 그녀는 태준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버렸다. 아니, 그녀가 먼저 그를 떠났다고 믿었다. 서연은 어느 날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태준은 배신감에 몸부림쳤지만 이내 그 감정을 차가운 이성으로 덮어버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 가도를 가로막는 감정적인 사치에 불과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리고 그는 SY1이라는 코드명으로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진, 이메일, 기록을 암호화하여 이지스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정체 모를 누군가가 그 무덤을 파헤치고 왜? 라고 묻고 있었다. 왜 그녀를 잊었는지, 왜 그녀를 버렸는지.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붉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과거가 현재를 향해 날리는 복수극이었다. 도대체 누가 서연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서연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까지 깊이 알고 있단 말인가. 그때 그의 개인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 넥서스 코어의 부회장이자 태준의 유일한 경쟁자인 박진우였다. 박진우는 태준과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차가운 야망과 권모술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태준의 천재성을 질투했고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강 대표. 박진우가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과장된 염려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른 아침부터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뚫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주시오. 그의 눈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박진우를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별일 아니었소. 박 부회장. 그저 시스템에 작은 버그가 있었을 뿐이요. 이사회에는 내가 직접 설명하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박진우가 이 상황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작은 버그라. 박진우가 짐짓 심각한 척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작은 버그 때문에 넥서스 코어 전체가 마비될 뻔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강 대표, 당신의 완벽주의는 존경하지만 이번 사태는 당신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가져온 재앙일 수도 있어. 이사회는 당신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원을 가장한 협박을 하고 있었다. 태주는 박진우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시선은 박진우의 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내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가 하겠지. 박 부회장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소. 지금은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요. 쓸데없는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내부 단속이나 잘해주시오. 태주는 박진우에게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박진우는 태준의 차가운 대응에 잠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내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강 대표. 나야 언제나 강 대표의 든든한 지원군 아니겠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지요. 그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박진우가 나간 직후 태주는 민혁에게 다시 연락했다. 민 팀장. 지금부터 수사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침입자의 기술적인 흔적은 잊어. 그건 미끼야. 태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대신 C01, 즉 서연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내. 지난 10년간 그녀의 모든 행적, 그녀의 주변 인물, 그녀와 관련된 아주 사소한 단서라도 좋아. 넥서스 코어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민혁은 당황했다. 갑자기 웬 여성의 이름을 찾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표님. 하지만 그건 개인정보. 내 명령이야. 태준이 말을 잘랐다. 이건 더 이상 회사의 보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개인적인 전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민혁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어지고 태주는 다시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세계는 어젯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 시스템은 무너졌고 잊고 싶었던 과거가 유령처럼 돌아와 그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가 SY 1 아카이브를 봉인하기 전 마지막으로 백업해둔 유일한 원본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USB를 자신의 개인 단말기에 꽂았다. 화면에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이 나타났다. 그 속에는 지금의 강태준과는 전혀 다른 10년 전의 젊은 태준이 서연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마우스를 스크롤하던 손을 멈췄다. 한 영상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함께 운영하던 작은 사무실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의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태준 씨, 나중에 우리 성공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짓자. 우리 둘만의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집. 태준은 저도 모르게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서연의 웃는 얼굴 위로 어젯밤의 그 메시지가 겹쳐 보였다. Size 01. 왜 태준은 눈을 감았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정체 모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USB를 뽑아 세게 움켜쥐었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10년 만에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강태준은 결심했다. 이 유령을, 서연의 이름을 도용한 이 침입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그자가 누구든 무슨 목적을 가졌든 감히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넥서스 코어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선포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넥서스 코어의 정보 분석팀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의 기술적 흔적을 쫓느라 진을 뺐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임무는 사이버 보안에서 인간 정보 수집으로 급선회했다. 서연, 단 하나의 이름, 10년이라는 시간. 그것이 그들이 가진 단서의 전부였다. 민혁 팀장은 이것이 억만장자 CEO의 변덕인지 아니면 거대한 음모의 핵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랐다. 팀은 넥서스 코어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국내외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들은 10년 전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여성을 스크리닝하기 시작했다.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잊혀진 계정까지. 하지만 강태준이 찾던 바로 그 서연은 10년 전 어느 날을 기점으로 이 디지털 세계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뒤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이 분명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구축한 제국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는 그 숫자들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하지만 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모든 논리 회로를 마비시켰다. 그녀를 찾는 과정은 마치 안개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 한 여자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에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왜라는 그 질문이 그의 이성을 압도했다. 수색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36시간이 지났을 때 민혁 팀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대표님, 기술팀의 신입사원 하나가 뭔가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흥분과 불확신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침입의 자녀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유령이 남긴 메시지 파일에서 아주 미세한 데이터 패킷의 반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의도적인 흔적인지 함정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명에 태준이 짧게 명령했다. 침입자는 수십 개의 위성과 다크웹으로 자신을 위장했지만 딱 한순간 링 3초 동안 실제 물리적 IP 주소가 노출되었습니다. 마치 이지스의 특정 센서가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민혁은 그것이 태준이 직접 설계한 누구도 모르는 비상 감시 프로토콜임을 알지 못했다. 태준 자신이 아무도 믿지 못해 심어둔 최후의 보루였다. 좌표는 태준의 심장이 낮게 울렸다. 그는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적대국의 비밀 기지이거나 경쟁사의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었다. 그게 이상합니다. 대표님, 민혁이 망설이며 말했다. 국가정보원이나 중국, 러시아가 아닙니다. 좌표는 국내입니다. 인천의 한 낡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인천, 그 낡고 복잡한 항구 도시, 태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충돌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교한 함정이거나 혹은 너무나도 허술한 진실의 단편이었다. 유령 같은 해커가 그런 허름한 곳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팀을 보내서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태준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 아니, 아무도 보내지 마.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주소, 나에게만 전송해. 그리고 자네를 포함한 모든 팀원은 이 시간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이지스 시스템 복구에만 집중해. 이것은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지 않겠어. 이건 내가 직접 가야겠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그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민혁이 경악하며 외쳤지만 태주는 이미 연결을 끊어버렸다. 태주는 100층의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경호팀의 삼엄한 경비를 따돌리고 그는 지하 주차장의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평범한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이 차는 그가 아직 성공에 굶주려 있던 젊은 시절에 타던 차였고 오직 그만이 아는 비상 탈출구 같은 존재였다. 그는 방탄 처리된 CEO의 리무진 대신 차가운 가죽 시트가 낡은 이 차를 선택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났다. 강남의 유리 성체들은 곧 공장 굴뚝과 낡은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회색빛 풍경으로 바뀌었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강태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통제권 밖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SY1이라는 과거의 망령에 이끌린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1시간 뒤, 그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1층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은 항구 도시의 축축한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 타워의 눈부신 위용과는 정반대인 빛이 바랜 잊혀진 공간이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낡은 재킷의 칼날을 여몄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무언가에 대해 생각했다. 전문 암살자, 라이벌 기업의 용병, 혹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예요원. 그는 어떤 물리적 위협에도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물리적인 위험이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었다. 그는 로비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되어 보였다. 그는 녹슨 철제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짐원, 민혁이 보낸 주소였. 704호. 복도에는 먼지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명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은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낡은 철문을 두드렸다. 쿵, 쿵.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안에서는 아주 희미한 기계음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 계십니까? 그가 10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불확실한 어조로 물었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낡은 잠금 장치가 찰칵 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 그리고 문이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예상대로 어둡고 비좁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온갖 전선과 컴퓨터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방의 모든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유일한 빛은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니터들 앞에 태준이 상상했던 그 어떤 위협적인 존재도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전화번호부를 여러 겹 쌓아 만든 의자 위에 아주 작은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6살, 아니 7살이나 되었을까. 너무 커서 헐렁해 보이는 후드티를 입은 아이는 방 안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장비와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작았다. 아이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은 그가 지난 36시간 동안 수천 번이나 떠올렸던 하지만 감히 다시 볼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바로 그 얼굴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서연. 아이는 서연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흑요석처럼 검고 깊으며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총명함이 빛나는 눈이었다. 아이의 시선은 190cm의 거구인 태준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작은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태준과 눈을 맞춘 채 전혀 떨림 없는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강태준 씨입니까?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수천 개의 논리와 계산이 한순간에 정지했다. 그는 이 낡은 아파트 704호에서 1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아이의 뒤쪽 모니터 화면에는 어젯밤 그가 보았던 장난스러운 유령 아이콘이 깜박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당신이 강태준 씨입니까?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낡은 아파트의 먼지 낀 공기 속에서 기묘하게 울려 퍼졌다. 100층의 통제실을 마비시킨 유령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나도 어렸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감각이 비현실적인 충격으로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두뇌는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했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 어떤 데이터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서연을 그토록 닮은 그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대신 그의 시선은 아이가 앉은 의자 옆, 어지럽게 널린 부품 더미 위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10년 전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해버렸던 그리고 어젯밤 USB에서 고통스럽게 마주했던 바로 그 미소가 있었다. 20대 시절의 서연이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의문을 쐐기처럼 박았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동요 없는 눈빛으로 태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 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서연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지성은 강태준. 바로 그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긴장이었다. 네가 유령이냐? 태준이 간신히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대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방 안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꺼지며 암전되었다. 그리고 아이가 앉은 책상 위 작은 스피커에서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접근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로 추정되는 생체 데이터 일치율 99.8%.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아이는 스피커를 끄고 다시 태준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준서입니다. 아이가 차분하게 마치 어른처럼 자신을 소개했다. 넥서스 코어를 해킹한 건 엄마 사진 속의 남자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의 개인 아카이브 C01. 그게 엄마의 이니셜이라는 걸 아는 데는 3년이 걸렸어요. 6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3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 아이가 3살 때부터 태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이 아이는 신동이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깨우친 무시무시한 천재였다. 그리고 그 천재적인 두뇌를 오직 한 가지 목적, 자신을 찾는 데 사용했다. 서연이는 내 엄마는 어디 있지? 태준이 가장 두려운 질문을 입에 담았다. 준서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방 안쪽에 굳게 닫힌 작은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을 따라 태준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힘겹게 걸어 나왔다. 이 시끄러운 기계 소리는 준서야. 손님이. 노파는 눈이 침침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강태준을 발견했다. 노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손에 쥔 지팡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태준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서연의 어머니, 태준이 10년 전 단 2번 뵈었던 장모가 될 뻔했던 여자였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충격과 오래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10년 전, 그가 서연의 손을 놓아버렸을 때, 그는 이 여자의 딸을 버린 것이기도 했다. 그는 이 낡고 초라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모든 증인과 대면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태준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애원과도 같은 절박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태준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다. 이제 와서 자네가 감히 내 딸의 이름을 입에 담아.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벽에 걸린 작은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답이었다. 서연이, 우리 딸, 1년 전에 갔네. 할머니가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 우리 서연이는 이 차가운 방에서 혼자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죽었다. 그가 이지스라는 철옹성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자네가 알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
할머니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네 때문이야. 아니, 자네 옆에 있던 그 뱀 같은 놈 때문이지. 누구요?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박진우. 맞나? 자네가 아직 작은 사무실에서 고생할 때 이미 성공한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던 그 작자 말이야. 할머니는 10년 전에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그놈이 서연이를 찾아왔네. 자네 몰래 자네를 사랑하거든.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네 곁을 떠나라고 했어. 할머니의 말은 태준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박진우, 넥서스 코어의 부회장. 어제 그에게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던 남자. 박진우가 서연이를, 그놈은 서연이를 원했어. 하지만 서연이 마음속엔 온통 자네뿐이었. 그놈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이제 막 투자를 받기 시작한 자네의 작은 회사를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짓밟아 버리겠다고. 태주는 비틀거렸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이는 떠난 직후에야 알았어. 뱃속에 자네 아이가 있다는 걸.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방 한가운데 선 작은 아이 준서를 바라보았. 준서는 그 모든 대화를, 자신이 태어나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듣고 있었다. 마치 이미 수백 번은 더 들어본 이야기라는 듯이. 서연이는 자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했어. 자네의 성공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는 게 자기 몫이라고 했어. 할머니는 오열했다. 그렇게 바보같이 착한 내 딸이 저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병을 얻어 1년 전에.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그가 10년간 쌓아올린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아파트의 슬픔 앞에서 재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는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그는 서연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10년을 살아왔다. 준서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태준의 비싼 정장 바지를 올려다보며 작은 손을 내밀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멋진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말한 그 집이 넥서스 코어인지. 태주는 무릎을 꿇었다. 억만장자 CEO, 기술의 제왕 강태준이 6살 난 아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준서의 작은 손을 잡았다. 너무나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는 이 손을, 10년 전에 놓쳐버린 서연의 손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의 눈에서 10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뜨겁게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강태주는 낡은 아파트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공간에서 그는 10년치에 해당하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이제 막 깨달은 분노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6살배기 아이, 이준서는
그저 아빠가 된 남자를 말없이 관찰하고 있었다. 그 작은 아이의 침착함이 오히려 태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190cm에 달하는 거구가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서연의 영정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침묵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서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두 분 다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충격으로 거칠게 잠겨 있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이제 와서 우리가 당신을 왜 따라가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10년간 딸과 손자를 외면했던 남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서연이 무덤에 절이라도 하려고, 아니면 이 아이를 데려가서 당신의 후계자라도 삼으시려고. 우린 당신의 그 화려한 세계에 관심 없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태준의 가슴에 밝혔다. 태준은 그 모진 말을 굳은 얼굴로 받아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님, 그는 이를 악물었다.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을 박진우가 알게 된다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그는 서연의 어머니와 준서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찾으려 했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바로 그때 태준의 발치에 서 있던 준서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할머니, 가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손자를 내려다보았다. 준서야, 저 사람. 아빠 말이 맞아요. 우리의 IP 주소는 이미 노출됐어요. 10분 전에 외부 네트워크에서 이 아파트에 보안 카메라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준서가 태블릿을 들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태주는 할머니와 함께 그 작은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로그 기록이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아이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에도 이미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주는 자신의 아들이 단순한 천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생존을 위해 진화한 작은 전사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손자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태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준서의 작은 몸을 감쌌고 할머니를 부축했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를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준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그곳을 미련 없이 떠나는 듯했다. 차는 인천의 회색빛 거리를 벗어나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질주했다. 넥서스 코어 타워의 지하 5층. CEO 전용 비상 엘리베이터 앞에 차가 멈췄다. 태주는 철저한 보안 검색을 우회하여 두 사람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직행시켰다. 100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에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차갑고 거대하며 비인간적으로 화려한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들의 궁전 같았다. 세상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반면 준서는 이 거대한 공간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아이는 태준의 재킷을 벗어 소파에 가지런히 놓고는 곧장 벽면을 가득 채운 스마트홈 제어판으로 다가갔다. 네트워크 보안이
이지스와 연동되어 있군요. 준서가 작은 손가락으로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며 말했다. 하지만 펌웨어에 백도어가 있어요. 구식 프로토콜이네요. 아빠가 직접 설계한 건가요? 아이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듯한 눈빛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태준은 처음으로 이 아들 앞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자신이 숨겨둔 비상 통로를 6살짜리 아이가 단박에 알아차린 것이다. 방은 저쪽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인공지능 비서에게 말하십시오. 태준은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그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몰랐다. 아버지가 되는 법은 그의 인생 알고리즘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였다. 그는 급히 자신의 서재로 몸을 피했다. 할머니가 준서를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는 것을 등 뒤로 느끼며 그는 차가운 유리벽 앞에 섰다. 서재는 그의 또 다른 통제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용 단말기에 접속했다. 아니나 다를까. 수십 개의 긴급 메시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민혁 팀장이 보낸 긴급 보고였다. 대표님,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이 정식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는 박진우 부회장입니다. 사유는 이지스 시스템 해킹 사태로 인한 CEO의 리더십 부재 및 자격 심의입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박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지스가 뚫렸다는 사실만을 이용해 태준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과거의 망령 서연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사의 보안에 치명적인 구멍을 냈다고 주장할 터였다. 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진우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민 팀장. 태준이 즉시 민혁에게 연결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것 같나? 민혁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대표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 태준은 의도적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목소리를 연기했다. 박 부회장의 말대로 내가 무너진 것 같아 보이겠지. 이사회 소집 받아들이겠다고 전해.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덧붙이게. 민혁은 경악했다. 강태준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 말대로 해. 태준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도록 해. 내 개인 아카이브가 털렸다는 소문. 막지 마. 오히려 조금 흘려. 내가 과거의 여자 문제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이것은 강태준의 승부수. 아버지의 갬빗이었다. 전화를 끄는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박진우가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자신이 이지스의 해킹범, 즉 자신의 아들인 이준서와 함께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를 터였다. 박진우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방심할 것이고 바로 그 순간이 태준이 반격할 기회였다. 하지만 연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에게는 박진우를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서재를 나왔다. 거실에는 준서가 혼자 서 있었다. 아이는 거대한 통유리 창에 이마를 대고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서연과 너무나도 닮아 태주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천천히 아들 곁으로 다가가 그 옆에 나란히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저 불빛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준서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너무 높아서 무섭지는 않은데
너무 외로워 보여요. 아이의 말은 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태준은 지난 10년간 이 펜트하우스에서 바로 그 외로움을 견뎌왔다. 외롭지 않을 거다. 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이젠 아빠가 있으니까. 태준은 준서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준서야. 그가 낮게 아들을 불렀다. 네가 넥서스 코어를 해킹했지. 이지스를 뚫었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지스는 엄마가 말해준 아빠의 생각으로 만들었더군요. 10년 전의 생각. 그래서 빈틈이 보였어요. 아이의 대답은 태준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서연이 준서에게 자신에 대해 말해주었던 것이다. 태준은 결심했다. 그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준서야, 아빠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 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엄마를, 서연이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남자가 있어. 그리고 그 남자가 지금 아빠의 이 집을 빼앗으려고 해. 그는 넥서스 코어라는 회사 대신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박진우 부회장. 그 남자가 엄마를 협박했어.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 태주는 6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만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 남자의 컴퓨터에, 그 남자의 비밀 서버에 들어갈 수 있겠니? 준서는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아이의 순수함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명석함이 번뜩였다. 그것은 강태준 자신의 눈빛이기도 했다. 그 남자가 엄마를 울게 만든 사람이에요. 준서가 물었다. 그 질문에 담긴 무게가 100층의 펜트하우스를 짓눌렀다. 태준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 남자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을 지나쳐 거실 중앙의 홀로그램 제어판으로 다시 걸어갔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허공에서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펜트하우스의 네트워크는 넥서스 코어 내부망의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아이가 태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박진우 부회장의 개인 서버. 찾는데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방화벽이 너무 약해요. 강태준의 100층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사이에 넥서스 코어의 가장 강력한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강태준은 거실 중앙의 홀로그램 콘솔 앞에 아들을 위한 임시 지휘 센터를 마련했다. 6살 난 아이의 작은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는 최고 사양의 장비였다. 하지만 준서는 그 모든 기기들을 마치 자신의 오랜 장난감처럼 능숙하게 다루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허공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위를 날아다닐 때마다 넥서스 코어의 방대한 자원이 그의 의지대로 움직였다. 태주는 아들의 뒤에 굳건히 서서 아들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준서는 이제 낡은 아파트에서 사용하던 고물 컴퓨터가 아닌 넥서스 코어의 메인프레임에 직결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태주는 아들에게 자신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망설임 없이 넘겨주었다. 그것은 넥서스 코어 전체의 열쇠를 아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태주는 이 아이를 자신보다 더 신뢰했다. 박진우 부회장의 개인 서버는 2중, 아니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네요. 준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아닌 지루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구조가 너무 낡았어요. 10년 전 아빠가 이지스를 설계할 때 사용했던 구식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이는 태준을 돌아보며 씩 웃었다. 이 사람은 아빠를 따라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겉모습만 흉내냈어요. 준서는 박진우가 공들여 쌓아 올린 방화벽을 마치 종이 문을 찢듯 가볍게 통과했다. 아이는 넥서스 코어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우회하는 대신 외부의 무작위 위성을 수십 개 경유하여 제3의 존재가 침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5분 만에 이루어졌다. 강태준조차 아들의 완벽한 해킹 기술에 혀를 내둘렀다. 저 아이가 자신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할 정도였다. 찾았어요. 준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화면에 암호화된 파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박진우가 지난 몇 년간 비밀리에 축적해온 배신의 증거들이었다. Apex Dynamics. 준서가 한 폴더의 이름을 읽었다.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에이펙스 다이나믹스는 넥서스 코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경쟁사였다. 이건 준서가 파일을 하나 열자 그 내용이 홀로그램으로 펼쳐졌다. 그것은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 아키텍처 설계도였다. 태준이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창조물의 심장이었다. 박진우는 이지스의 청사진을 통째로 에이펙스 다이나믹스에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태준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넥서스 코어 자체를 뿌리부터 무너뜨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여기 거래 내역도 있어요. 준서의 손가락이 또 다른 파일을 가리켰다. 케이맨 군도의 유령 회사로 송금된 수백만 달러의 거래 기록, 그리고 에이펙스 다이나믹스의 고위 임원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들이었다. 내일 이사회에서 아빠가 해임되면 바로 데이터를 넘기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개인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준서는 망설이다가 그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서연의 사진이 가득했다. 박진우가 10년 전부터 몰래 찍고 수집해온 서연의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서연에게 보냈던 수십 통의 협박성 메시지. 그리고 서연이 떠난 후에도 그녀를 집요하게 추적했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박진우의 뒤틀린 집착의 증거였다. 이 사람이 엄마를. 준서의 작은 어깨가 분노로 떨렸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증오라는 감정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었다. 태주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서야. 그가 낮게 불렀다. 그 증거들 모두 복사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으로 박진우의 숨통을 끊을 수 있었다. 같은 시각 넥서스 코어타워 80층의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사들이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탐욕,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전면 유리는 서울의 잿빛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이는 마치 회사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홀로 도착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이었다. 평소라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을 그의 최고급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아 거칠어진 턱과 충혈된 눈은 그가 지난 48시간 동안 겪었을 고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사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정말 그들이 알던 철의 CEO 강태준이 맞단 말인가.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은 어디로 갔는가. 박진우는 이사들의 반응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태준의 맞은편, 상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마치 자신이 이미 이 회의실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여유를 부렸다. 모두 모이셨으니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했다. 아시다시피 이번 안건은 박진우 부회장께서 발의하신 강태준 대표이사의 해임건입니다. 의장의 목소리는 이례적인 사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잠겨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박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그리고 나의 오랜 동료였던 강태준 대표. 그는 태준을 향해 연민이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강 대표의 천재성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태준의 업적을 칭송하는 척했다. 넥서스 코어를 무에서 유로 창조해낸 신화. 하지만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위대했던 천재도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틀 전 넥서스 코어 역사상 최악의 보안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인 이지스가 정체 모를 해커에게 유린당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그는 회의실 중앙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이지스의 방어막이 뚫렸던 순간에 로그를 띄웠다. 물론 그가 유령의 흔적을 쫓다가 발견한 조작되고 과장된 데이터였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 대표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해킹은 강 대표의 사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 대표는 회사의 안위보다 자신의 잊지 못할 과거에 발목이 잡혀 회사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태준이 허용했던 바로 그 소문이 박진우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과거의 여자 문제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 CEO를 여러분은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박진우는 태준을 몰아붙였다. 태준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박진우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 대표 묻겠습니다. 그가 태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은 지난 48시간 동안 CEO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범인은 누구입니까?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고개 숙인 태준에게로 향했다. 침묵.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 박진우는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의장을 바라보았다. 보시다시피 강 대표는 대답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넥서스 코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강태준 대표의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잠깐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주 낮고 조용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목소리였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게 충혈되었던 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들이 알던 철의 CEO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표결은 내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박진우 부회장. 회의실의 공기가 강태준의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10년간 그 누구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던 넥서스 코어의 지배자, 철의 CEO, 본연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진우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태준의 저 눈빛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경멸했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박 부회장. 태준이 천천히, 그러나 회의실의 모든 이사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명료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연설. 아주 감동적이군. 나의 사적인 과거가 회사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시나리오였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박진우가 앉은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군. 진짜 위험 말일세. 강태준은 자신의 손목에 찬 개인 단말기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가 무너진 척 연기하는 동안에도 100층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그의 아들 이준서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당신이 보여준 그 증거들은 아주 흥미롭더군. 태준의 말과 동시에 박진우가 띄워놓았던 이지스의 해킹 로그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폴더 창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준서가 박진우의 개인 서버에서 통째로 복사해온 데이터였다.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지금 무슨 짓인가? 강 대표 회의를 방해할 셈인가? 그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태준은 이사들을 향해 팔을 펼쳤다. 이사 여러분, 박 부회장께서 진짜 위협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고대했지만 아무래도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 내가 대신하지.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Apex Dynamics. 넥서스 코어의 숙적이자 경쟁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지스 코어 아키텍처 V 0 기밀이라는 제목의 설계도가 펼쳐졌다. 그것은 넥서스 코어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보안 시스템의 심장이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이게 도대체. 한 이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진우 부회장.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회의실을 지배했다. 당신이 이 설계도를 에이펙스 다이나믹스에 넘기는 대가로 케이맨 군도의 유령 계좌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나? 태준의 손짓에 따라 다음 화면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밀 송금 내역과 거래 계약서가 홀로그램으로 떠올랐다. 거짓말이야. 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강태준이. 저놈이 날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짓이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저놈은 과거 여자 문제로 이성을 잃었어. 저놈 말을 믿어선 안 돼.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이사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조작이라고 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박진우 태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살기가 담겨 있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열린 폴더의 이름은 개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10년 전 박진우가 서연을 찾아가 협박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태준이 곁을 떠나 그놈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그놈을 싹부터 짓밟아 버리겠어. 젊지만 지금과 독사처럼 교활한 박진우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박진우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지스 해킹 사태의 원인이 강태준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박진우의 뒤틀린 집착과 10년에 걸친 음모 때문이었음을, 강태준을 해임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던 박진우의 야망이 바로 그 자신의 목소리로 증명된 순간이었다. 박진우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 안 돼. 이건.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는 박진우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박진우 씨, 산업기술 유출, 횡령, 배임 및 협박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이거 놓으라고 박진우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회의실 상석에 선 강태준을 향해 증오의 찬눈을 고정했다. 강태준, 네가 감히 나를 끝난 게 아니야. 절대.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갔고 육중한 문이 닫히며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태준은 넋이 나간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보시다시피 넥서스 코어의 진짜 암덩어리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뚤어진 넥타이를 풀고 구겨진 재킷을 벗어 다시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더 이상 완벽함을 가장할 필요가 없는 더 강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의 말에도 일부 진실은 있습니다.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지스 시스템이 뚫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커가 제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들이 다시 긴장했다. 태준은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작은 손님을 안으로 불렀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6살 난 작은 아이 이준서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아이는 수십 명의 거물급 이사들이 앉아있는 거대한 회의실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준서는 곧장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가 상석에 선 태준의 옆에 섰다. 태준은 아들의 작은 어깨에 자랑스럽게 손을 얹었다. 이사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준서입니다. 10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제 아들입니다. 이사들은
박진우의 체포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이지스를 뚫은 유령이자 박진우의 음모를 밝혀낸 넥서스 코어의 특별 보안 컨설턴트입니다. 한 달 뒤 넥서스 코어 타워 100층.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준서가 조립하다만 로봇과 드론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통유리 창에는 아이의 작은 손자국이 가득했다. 태준의 서재는 더 이상 그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홀로그램 콘솔 옆에는 준서의 키에 맞춘 작은 콘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